자, 2월 22일, 네, 월요일 라이브 방송이고요. 또 투자고수, 네, 에서 또 이렇게 또 자료, 이미지 좀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목은 일단 위험 감소 없이 큰 수익은 없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올라갈 때도 위험은 항상 있었죠. 우리가 몰랐던 것이고 체감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작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좀 이제 워낙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요동을 치죠. 그리고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정점이 왔다라는 또 생각들이 막 보이지 않게. 근데 이게 또 더 올라가면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두려워하다가는 더 좋은 기회나 큰 수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단순히 뭐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수들조차도 이런 위험을 어떻게 감수를 하고 다만 똑같은 위험을 짊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현명한 투자자들이라면 두 가지를 이제 신경을 쓰겠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하는 전략. 그리고 같은 위험이지만 어떻게 이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면 남들보다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편안한, 좀 여유 있는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우위에 있는 지난 방송까지 제가 선침해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선수들조차도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해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도 제가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장이 실제로 많이 못 움직이고 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단순히 보수적이라는 것이 지수가 많이 떨어질 거에 대한 이런 뭐 부담감, 대비, 시장 폭락할 때 많이 들어가자 이런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슷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뭐 분할 매수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는 게 분할 매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크게 변동성도 없는데 뭐 내일 2% 올라갈 때 또 사고 그 다음날에 한 3% 빠지는데 또 사고 그럼 거의 비슷한 라인에 거의 똑같이 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분할은 맞는데 표현적으로 분할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분할은 분할 매수를 통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잊고 있는 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좀 업자나 뭐 많이 올라갔을 때나 어느 정도 그 선을 좀 정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분할적인 그 매매 뭐 매도나 매수에 대한 접근 전략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서 좀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주식시장도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여전히 매력은 있어요. 이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소주제 아래쪽 살짝 보시면 종목 하나로도 충분히 내 계좌는 바뀔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좀 많이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쓱 지금 이미지 잘 보이시죠? 이미지 보고 계신 이미지는 제가 매일 그 매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S&P 500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500 종목들을 사이즈별로 이렇게 잘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별로 나눈 그 표입니다. 전체. 즉 박스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행사하는 영향력,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지금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도 살짝 보입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날 2월 17일자 그리고 2월 18일자, 2월 19일자를 쓱 붙여봤어요. 자, 빨간 게 많이 있나요? 녹색이, 초록색이 많이 있나요? 빨간색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이고 잘 보면 조금 중대형주 쪽 아래로 그죠? 좀 작은 초록색 박스는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큰 박스들 위주로 보시면 빨간 게 너무 많이 있고 많이 빠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막 변동성이 막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 뭐 2.35% 아마존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정작 초록색 아래에 있는 박스들은 계속 초록색이 좀 제법 보이는
조금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이 얘네들도 우리랑 좀 비슷한 그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도 눈치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또 눈치를 보면서 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시장 정체가 됐다라는 거. 자, 일단 좀 여러 가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오갈 데 없는 자금들로 인해서 증권 계좌만 1,000만 개 이상 개설이 됐다고 해요. 특히나 여기에 대한 배경은 수수료가 거의 막 무료, 거래 수수료가 막 없이, 네, 이런 정책들도, 그런 서비스도, 어플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재택근무라는 게 무조건 집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어떻게 나는 또 자금을 미래에 대한 또 불안감도 있고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투자자라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곳에는 은행에 맡기다가는 그냥 뭐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죠.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 뭐 1%도 채 안 되는, 뭐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면 3%, 2.5% 되면 막 다 몰리는데 뭐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15.4% 정도.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위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았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도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뭐 미국 시장도 정말 만만치 않았구나. 1,000만 개가 그냥 순식간에 개설이 됐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2012년에는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고, 14년에 살짝 올라오는데 계속 지루하게 가요. 16년에도 안 움직여요. 2년이 지나갔는데도 똑같아. 무슨 차트일까요, 이게? 18년도에는 살짝 올라가는데 그렇게, 네. 2020년도에도 좀 그래요. 살짝 올라갈 때 타다가 코로나 쇼크가 딱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수직급등. 이게 뭘까요? 이 종목이. 테슬라. 테슬라 주가 차트입니다. 차트. 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성장성을 지닌 종목이 일단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간다. 실제로 영업이익을 잡히게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계속 이전에도 방송 말씀드렸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전만 하더라도 사기꾼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 우리는 화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2000 몇 년도에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될 것이고 화성 여행 상품을 만들 것이다. 전기차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당연한 듯이 하고 있지만 2012년 14년도 하겠다 얘기 나왔을 때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실제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지 못했던, 계속 눌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뚫리면서 정말 강력한 상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끈덕지게 그 기업에 대한 코어를, 가능성을, 시장에서 지배력을 알고 있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 시장을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정말 가늠하기는 일반 투자자 전문가들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바일 게임만 하더라도 그래요. 과거에 지금이야 컴투스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나름대로 입김이 센데, 처음 상장할 때만 보더라도 10,000원에 상장했나 그랬을 거예요. 12,000원인가? 이게 그 고대 그 벤처 동아리에서 시작을 한 이제 그 벤처 기업이었거든요. 모바일 예전에 피처폰 때. 박재홍 대표였나? 근데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사 상장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사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 진짜 이런 기업을 상장시켜도 되나? 라는 막 의심의 목소리가 너무 강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밴드가 정말 낮게 형성이 됐어요. 왜냐면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없을 뿐더러 야 이거 게임 몇 개 나오다가 만약에 이거 매출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니네들. 피처폰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다운로드당 이제 받았었죠. 뭐 2,500원, 2,000원씩 게임 건다.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 SKT, 뭐 KT, LG에서 LG텔레콤에서 나오는 매출인데 그때 당시에 해외 뭐 수출도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투스로 수익을 냈다, 뭐 100% 먹었다, 잘했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가능성을 알고 시장까지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자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목을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런 수익을 만끽할 수 없다. 작년에 뭐 700%, 800% 나왔다.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코로나 쇼크 때 겁먹고 실제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3월 달에 쇼크 나오고 4월, 5월엔 더 비참할 거라고 막 참담할 거라고 예언을 했던 전문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조용히 있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장이 좋다고 막 또 이제 얘기하고 다니던데. 시장에 대한 예측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너무 늘고 있어서 시장은 완전 패닉 상태가 될 것이다. 더 빠질 거다. 코로나 쇼크 3월 19일보다 더 빠질 거다라고 했지만 이들과는 반대로 갔습니다. 시장이 너무 강력하게 갔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누군가는 감수를 하지 않다면 큰 수익을 거둘 자격은 없다라는 것이고 어차피 주식시장이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요즘 시장이 지금 조정장이라고 못 해먹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표현들이 좀씩 나오는데 이 시장이 그렇게 힘든 시장은 지금 아니거든요. 뭐 수익이 잘 나고 못 나오고가 아니라 진짜 힘든 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너무 그 과거 이제 뭐 과거라고 해봤자 작년 12월까지 올해 1월까지죠. 올해 1월 첫째 주까지 그냥 시장이 불어주는 대로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으니까 그거 맛보다가 이제는 스스로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고 내가 직접 미끼를 끼고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포인트를 찾아다녀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니까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러는 거예요. 피곤하고 예전에는 그냥 넣기만 하면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데 누가 그냥 던져주고 물고기 그냥.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배경은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의 차트만 보더라도 야 이거 부럽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끝까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고냐 스톱이냐를 가지고 못 먹어도 고 그렇다면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탓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차피 이 시장이 들어왔다면 리스크 감수에 대한 부분들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은 분들께서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리스크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지금 오른 상황에서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힘든 건 뭐죠? 없지 않아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종목들을 좀 찾아내면서 좀 심심한 종목들을 해서 좀 포인트를 찾는 편인데 프리미엄이 대거 껴있는 지금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주고 웃돈을 주고 사야 되나? 이 종목을?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재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이 지금 갑절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배가. 자,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인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보면. 이분들의 끝은 저는 보이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오세요. 주식하면 그냥 돈을 넣었다가 뺄 때 수익 나고 나오는 곳. 20%, 15%도 대단한 거거든요.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상한가가 30%라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는 없고 고수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수익 수단. 근데 리스크가 그만큼 고수익이 있다면 하이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줄여갈 것이냐. 그리고 똑같은 리스크를 남들이랑 짊어지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를 아니면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기대 수익률 위로 뚫려 있는 얼마나 탄력을 좀 빠르게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제가 작년 11월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LG전자는 80%로 올라갔습니다. 80%. 삼성전자는 올라갔다가 1월 첫째 주까지 떨어졌죠. 그런 탄력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너무 좀. 자, 이거는 어떤 차트일까요? 네.
오늘은 HTS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자료 위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HTS 뭐 장중에도 많이 보시는데. 자,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냥 쓱 이 차트만 보고서도 누구나 느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벌어졌는데? 한 번은 깊게 한번 눌리지 않을까? 재밌는 게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서프라임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냥 내리 달렸어요. 이렇게 한 번 그냥 눌리고 두 번 눌리고 코로나 쇼크 때 이때 한번 살짝 눌린 거 이후로 그냥 얘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톡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냥 기본적인 상식일 수 있어요. 더 올라가도 문제, 떨어지면 조정. 그러니까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더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에요. 시장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게 모든 실적까지 죄다 끌어가지고 이 시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차트를. 그래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죠. 지금 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적 발표 막 하면서 개별주들 튀어 올라가죠.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도 그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는 이유는 금융장세에서 죄다 이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중대형주들이 실적 장세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금융주들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죠.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 쪽을 잘 갈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보험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잘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은 은행 쪽에 대한 배당 정책에 좀 이제 고삐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험주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올라가던 그 국채 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니까 보험주들 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차트 두 개를 보여드린 이유는 시장 막 무슨 뭐 시황 잘 보시는 분들 뭐 계시다고는 하는데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 차트 두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테슬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두 개의 지표만 보고 충분히 미국 시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시장을 나는 못 본다. 복잡하다. 금리가 뭔지도 모르겠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못 읽겠어. 요즘 정말 힘들어요. 수급적인 게. ETF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도 잘 못 읽어요. 해외 수급 쪽이 막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과거만 해도 어느 정도만 예측이 됐는데 이제는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ETF가 너무 많이 돼서 파생 상품들이 너무 많아졌어. 얘네들이 막 이제 시장을 거의 뭐 좌우를 하니까 복잡하다면 더 단순하게, 그리고 조금 머리가 복잡해진다면 그냥 초심으로 원칙에 그냥 입각해서 가자. 그래서 일단 테슬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네 둘만 일단 흐름만 좀 보면서 시장이 좋을 건지 나쁠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시장. 자, 작년에 검색어 탑 10 쓱 보여드릴게요. 주식. 야, 이거 진짜 많았어요. 이게 주식이 열풍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2위가 개별 종목인데 테슬라 2위에요. 2위. 그 다음에 연봉, 코로나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주식이야. 네. 네? 작년에 최다 검색어 순입니다. 코로나보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삶이 다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코로나보다 사람들은 주식을 더 많이 검색을 한 거고 테슬라를 더 많이 검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퇴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직, 재택근무 관련 재택, 부동산은 생각보다 이제 낮고 마스크. 자, 그래서 테슬라 쪽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일론 머스크의 동생은 일부 지분을 정리를 했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정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리를 했겠죠. 실제 유명 헤지펀드 쪽들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시장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리한 곳도 제법 있어요. 운용 잘하는 이제 자문사 쪽도 그렇고 실제 정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테슬라를. 작년 12월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유명 헤지펀드들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실제 미국 시장은 지금 공매도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지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많이 빠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도 정체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좀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테슬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작년부터 시장을 많이 끌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뭐 전장 부품 쪽 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오늘 뭐 잘 가던데. 그래서 이 두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나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출발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들 두 지표를 좀 잘 볼 필요는 있겠다. 자, 그래도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쏠리고 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그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악재를 굳이 뭐 너무 많아요. 악재가 굳이 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 경기 지표도 아직 호전된 부분들도 없고 남미 쪽은 여전히 막 디폴트 뭐 분위기도 나고 있고 동남아 쪽도 막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실업률 정말 높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간단 말이에요. 안 빠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과거만 하더라도 이 정도 지표였으면 그냥 막 뭐 하방 변동성이 뭐 얼마예요? 막 7, 8%씩 나왔을 텐데 그냥 버텨줘요 시장이. 체력이 정말 좋아진 거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오갈점 자금들이 버텨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악재를 꼽자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모멘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좀 부재된 그 삼성전자, TSMC는 주가 상승률이 그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더 좋거든요. 그나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M&A,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뭐 네덜란드 쪽이나 아니면 뭐 일본의 뭐 르네사스나 이런 뭐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M&A를 한다고 하면 아마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밋밋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제대로 시장을 견인할 만한 상승 견인을 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부분들이 좀 그나마 악재를 꼽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호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은 게 호재라고. 그거만큼 좋은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굳이 뭐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막 금리 얘기하고 있고 막 무슨 채권 금리가 뭐 어떻게 국채 뭐 금리가 뭐 몇 프로 됐고 뭐 10년 만기 뭐 이런 얘기고 30년 만기 실제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1년 동안 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찍긴 했는데 그거 뭐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굳이 막 피곤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유동성 자금이 과거에는 달랐던 게 이 정도의 자금력이 시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손 털고 나가버리면 막 시장이 휘청휘청 거려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져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시장에 지금 올라갈 건이 없으니까 이제 내릴 건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계속 볼 때마다 좀 얄미운 게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계속 쏟아내는데 이거를 선물 흐름에 좀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따로따로 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물 쪽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변동성을 또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파생상 뭐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옵션 쪽. 자, 미국이랑 중국 쪽 무역 갈등 우려 인플레까지 엎친 데 덮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제목들도 시장에 대해서만 안 좋은 날짜들 한번 쭉 보세요. 2월 19일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내내 좀 시장 분위기가 전체 일주일 동안의 상승 주가 지수는 뭐 그래도 잘 뭐 거의 횡보로 끝나긴 했지만 막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막 내려왔다가 막 다시 올리고. 개장 전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장 흐름이 막 밑으로 빠지다가 정작 위로 끝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21일 일요일 날 나온 기사예요. 주식 부동산 폭등, 거품 꺼지면 2차 충격 온다. 이거 예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던 비트코인도 잘 떠올려 볼게요. 지금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 있죠.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시가총액이 테슬라 시가총액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삼성전자고 뭐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더 작아졌고 그렇게 무시했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5천만 원이 넘어간 3천만 원 넘었을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2천만 원 넘었을 때도 그랬고. 거품이다. 꺼지면 비트코인, 뭐 코인 시장 폭락 온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유동성 함정 빠지나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길 가던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부동산 뭐 난리 난 거 다 아니까. 뭐 폭등했으니까 빠진다. 거품 이거 빠질 거다. 충격 온다. 여기에 대한 해석 누가 못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자님이 곧버스를 투자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너무 흔들리지 말자. 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시장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냥 무시하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읽어보지 마.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막 국채 10년물 몇 프로 되면 S&P 500 이런 시나리오 많이 나와요. 막 리포트가 해외 시장에도 너무 많고 일본 노무라 증권 쪽에서 나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봐요. 네, 뭐 영어를 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막 번역기도 돌리고 막 주변에 막 귀동냥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전 시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뭐 예측에 대한 부분들 전략적으로도 저도 이제 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수급적인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일체 포지션을 안 잡고 있는 부분들은 명확히 제가 지금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좀 안 하고 있고 종목 역시도 종목 하나에 좀 집중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소득,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화폐 가치도 떨어졌고 여기에 대한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1차 산업 관련된,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휘발유가. 저는 이제 국제유가가 좀 많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서 유가부터 움직여요. 참 재밌죠. 이런 그림들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글쎄요. 그래도 이 부분들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좋은 그림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침체됐던 부분들이 이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위 이제 경기 선행 지표로서 이제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막 쫓아가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산업 경기 자체가 그 사이클 자체가 이제는 작년에 완전 바닥을 찍고 좋아질 걸로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 유가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얼마 전에 주유를 했는데 그렇게 유가 빠졌을 때는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제법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건 좀 이제 뭐 방송이랑 상관은 없지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한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파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 관련된 저는 이제 올해 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좀 좋게 봤던 게 작년에 수익성이 되게 좋아졌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원화 역시 강세로 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커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일단은 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좀 피해가는 경기 민감주들이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매출은 같이 느는 구조는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최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하면 주식시장을 좀 떠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데 짊어지기 싫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계속 하다 보면 주식은 하고 싶어 하세요. 주변에서 막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근데 리스크는 짊어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표 기대 수익을 물어보면 기본으로 막 30%. 아직 뭐 한 달에 그냥 생활비 이상, 생활비 얼마 쓰시는데 말씀 들어보면 제법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60% 이상의 기대 수익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장을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안하다면
그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 이건 불가피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따 잠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살아있느냐, 그 테슬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진화를 할 자격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파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좀 많이 시간적인 낭비도 많이 할 뿐더러 심적으로도 많이 좀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는 주식이 너무 피곤하다,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 우리 주식시장 너무 좋았는데, 그걸 주식시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의 시장을 올해 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 나는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뭔가, 주식도 또 다른 나의 자산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가질 거야 라고 보신다면 올해 진짜 공부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레버리지를 땡기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실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급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게, 만들어 보고 아니면 다시 교체해 가거나 하나씩 계속 해볼 건 해봐야죠. 뭐가 됐든. 자, 그렇다고 좀 개인들이 실제로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들었어요.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가? 과거 작년만큼 이제 좀 아니라서, 이제 그렇다고 시장 막 폭락을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아차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나왔거든요. 네, 1월에 막 쫓아갔던 분들은 거의 막 마이너스 20%까지 대형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대형주에서. 음. 중소형주도 마이너스 20%면 진짜 손실 큰 건데, 대형주에서 나오면 그건 더 참담하죠. 네. 그래 놓고서 이제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위안을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건데, 스스로 이제 기아차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애플카 안 잡아도 돼. 기아차가 더 애플보다 잘 될 거야. 막 스스로 막 뭔가 이상적인 막 그림을 만들죠.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아차가 애플카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하다라는 것을 리스크 감소 지금은 해야 된다고 봐요. 변동성은 커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내가 감소해야 될 부분들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감소 못한다면 차라리 뭐 손실이 났거나 플러스 수익이 났거나 조용히 정리해서 쉬는 게 맞다. 진짜 폭락 때 나는 잡아야지. 폭락 시장까지 기다리죠.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매매가 쉽지는 않다고. 폭락 때 잡고, 대형주 장세 때 대형주 먹고, 중소형주 장세 때 중소형주 먹고, 연말에 배당주 먹고, 테마로 이 테마로 먹고, 이번 테마로 먹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테마로 먹고. 그렇게 먹으면 승승장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수들도 계속 뭐 묶이는데 자금이 이들이 뭐 덜 똑똑해서 묶일까요, 자금이? 작년에 막 삼성전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거든요.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더 쳐서 올린 거예요. 그들이 절 바보라서, 멍청해서 리포트를 못 봐서, 해외 리포트를 안 봐서 무시했겠죠. 외국인들이 먼저 시장을 강하게 대시하면서 시장이 끌어가면서 우리 기관들이 뒤늦게 쳐서 올려가지고 시세가 나왔고, 개인들까지 같이 따라 붙으면서 강한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작년 11월, 12월 시장이. 리스크 감소를 하려면 가는 게 맞고, 올라갔을 때 내가 남들보다 늦었다면 그 프리미엄을 주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것도 리스크 감수죠. 하지만 개인들은 재미가 없어서 떠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참 분위기가. 그래서 주식시장도 쉽게 꺼지지는 않겠구나를 여기서 보고 알았어요. 아직은 아니다. 러시안 룰렛은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더 많이 돌릴 것 같다. 자금 회전을 시킬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뭐 공매도 시점으로 꺾인다? 글쎄요. 이 자금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말씀 아닌가요? 시장을 눌리려고 해도 웬만해서 눌리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변동성이 나와도, 제가 톡방에도 지난주에 올려드렸죠. 하방으로 시가로 매도하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본인만 손해. 기다리니까 올라오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주식에서 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저도 코인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12월에 SBS 나왔을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 뭘 그 전부터 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이브 방송 때나. 비트코인은 절대 제 주변 지인분들, 가진 분들, 제대로 이제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최소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그냥 현금만, 부동산 쪽 다 빼고. 그냥 쓸 필요 없는 자금들. 심지어 이제 법인 쪽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인 자금. 예전에는 그렇게 골드바를 사셨던 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막 계좌를, 지갑을, 전자지갑을 만드셔가지고 국내 쪽 말고 해외 쪽에서 거래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때 당시 막 1,700만 원, 1,600만 원 막 하는데 그 감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11월, 10월 막 계속 그 말씀 드렸죠. 그때 당시 이제 막 이더리움은 180만 원, 170만 원, 80만 원 했죠. 그때 당시 90만 원. 지금 200만 원에 넘어가는데, 대표적인 이제 5인방의 그 5개의 코인들이 있는데 계속 봐요. 저는 뭐 코인 투자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도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투자자라면 이 블록체인 쪽,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뭐 디지털 화폐, 정말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가상화폐 막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알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장이 다 바뀌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는 그냥 도박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전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사이클 자체가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냥 갈까요? 이따 잠시 말씀드릴 텐데.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개인들 들어왔다 해서 고점일까? 거래가 안 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봐도.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삼성전자가 한 번 정도는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기대 수익률은 낮게 봐요. 저는. 삼성전자는. 보니까 개인들이 가고 있더라. 그래서 고객 예탁금은 꺾였는데 코인 시장으로 가고 있다. 코인 시장은 막 지금 보니까 오늘 어디죠? 업비트 국내에서 이제 1위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 암호화폐 이제 거래 기업인데 카카오에서도 투자를 했고 퀄컴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지분을 제법 갖고 있고 근데 이번에 업비트 어플이 구글 쪽이랑 애플 쪽에서 1위를 했어요. 1위. 그만큼 개인들이 막 다운로드를 엄청 받은 거죠. 이제 암호화폐 쪽 관심 막 갖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너무 재미없다. 정점이야. 변동성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 증시 주춤하자 대안 찾기 바쁜 개미들 막 얘기가 나와요. 막 ETF 쪽 보고 있고 막 스펙 쪽을 보는데 미국 시장의 스펙이 워낙 상장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스펙 관련된 종목들이 막 들쭉날쭉하면서도 좋은 이제 물건을 갖고 이제 합병을 해버리죠. 소위 이제 페이퍼 컴퍼니 개념인데 3년 동안의 스펙 얘기도 나중에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국내에도 스펙 상장된 기업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스펙을 투자하면 자금은 보존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원 초반에서 전후로만 조금 투자해 놓고 한 3년 기다리면 못해도 은행 수익, 은행 이자율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수익을 바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말 내 자산 지키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스펙 투자 노하우도 좀 있긴 한데 다음에 저희 특집 방송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스펙의 해외 같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80년대였나? 90년대 초반인가에 스펙이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쌓아왔죠.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고 역사가. 뭐 샤키로닐까지 뭐 투자한다. 루이비통 회장도 투자한다는 스펙. 근데 실제로 까다롭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우회상장, 이제 백도어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IPO 기간보다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더 좋은 물건, 좋은 타겟을 잡아가지고 매칭이 될 경우에는 주가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네,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 국내 스펙 쪽 가격까지 튀어오르는 장이 온다면 그때 정도가 우리나라가 좀 과열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장에서는 보는 눈빛은 차가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큰 손들 역시도 아무리 뭐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쉽지 않다. 그 많은 자금을 또 ETF 상품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랑 달라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과거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항상 눌렸는데 지금은 조금 뭔가 기형적인 기이한 현상들이 나와서 이거는 진짜 시장 전문가들도 함부로 내배칠 못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ETF 상품이 없었어요. 거의 10년 전만 해도 어디 있어요. 음. 그 지금은 큰 손들조차도 주식시장에서 이 변동성을 가지고 자산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는 이만한 수단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지 않을까. 지금 뭐 어디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이제 코인 시장? 음. 코인 시장 쪽도 지금 전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자금을 담글 만한 그런 코인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한 7개, 8개밖에 없더라고요. 한 22조짜리, 뭐 50조짜리. 비트코인이 이제 1000조가 넘어가니까. 이더리움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이등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직은 코인 시장이 조금 더 형성이 돼서 그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조심스러운 추측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코인 시장도 봐야 된다. 지금 오히려 보고 있는 개인들도 상투라기보다는 중간 초입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다. 큰 손들은. 그래서 주식시장도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빠질 거야, 많이 빠질 거야 라는 불안감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투자해가는 게 맞다. 지금 당분간은. 언제 빠질 거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해법은 뭐죠? 2차, 3차 파동 강하게 나온 종목들, 거래 터진 종목들은 피하자. 일단 팔고 보자. 현금 만들어 놓고.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미 다 해먹고 설거지 치고 있는 종목에 내 소중한 자산을 담그면서 리스크는 높고 기대 수익률은 낮은 이미 작년에 이미 선수들은 막 7배에서 10배를 다 먹은 종목을 내가 왜 들어가냐고요. 왜 쥐고 있어야 되냐고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지키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많이 눌리면 어떡하지? 에 대한 불안감은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주식은 하는 게 맞는 시장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윤리책에 나오는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긴 해서 재미는 없지만 무미건조하고 잦은 매매하지 말자. 불필요한 매매하지 말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걸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났다면 상관이 없어요. 매매를 하는 횟수만큼 여러분들이 수익률과 비를 한다면 제가 이거를 쓸 이유가 없겠죠. 이거 쓸 이유가 없죠. 매매 많이 하세요. 얘기를 하겠죠. 매매 많이 하신 만큼 수익 나시니까 계속 매매하세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가 줘요? 누가 좋죠? 증권사 이자 수익, B2 열풍, 신용을 그렇게 끌어다 쓰 레버리지를 그렇게 당겼으니까 이자 수익만 1조가 넘었다. 막 돈잔치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기사의 절반 싹쓸이 했고 막 그 연봉이 평균 1인당 평균 급여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얘네들이. 증권 거래세가 막 늘어납니다. 100% 늘어났어요, 100%. 네. 누구 좋으라고 동학개미 운동을 막 만들어내는데 정작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가 물론 그나마 잘 지키면 다행이지만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얄궂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꼭 필요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하면 증권사들 제 주변에 선후배들이 다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네. 과거에는 이런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지금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효율적으로 가야 돼. 매매를 많이 한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나는 트레이더 기질이 너무 강해서 스캘핑을 너무 잘 쳐.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 롱런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본업이 있거나 연세가 좀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죠. 잠깐 수익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 좋은 일 지키지 말자. 과거에도 우리 그랬죠. 미국에서도 정작 금광을 캐러 금맥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정말 허덕이고 배고프고 정작 청바지 팔고 그 안에서 식당 했던 분들 아니면 그 어디요 여관 운영했던 분들은 대박이 났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시장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제가 봐도 커요. 아, 네. 뭐 하방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상방, 하방.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시장이 이렇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상단치를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다가 갑자기 이 저점을 또 깨기도 하고 저점 밑으로 갑자기 또 내려오다가 이런 장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이게 변동성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파생 선수들은 이런 파동 하나하나마다 진짜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두 배, 세 배짜리도 나올 거예요, 막. 예.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변동성이 왜 더 커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존에 그냥 투자했던 분들은 그냥 그 스타일대로 가요. 근데 신규로 들어온 투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금도 그렇고. 근데 이들이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 그냥 넣었더니 수익을 받았던 그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 때 들어와가지고 막. 그리고 남들보다 나는 좀 덜 수익 냈다라는 그 열등감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즐비합니다. 지금 뭐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막 눈이 뒤집혀져 있죠. 막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거나 변동성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으로도 막 들어가고 뭐 하나 뉴스 나왔다, 테마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시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개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큰 손들조차도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정점에 와 있는 상황이죠. 정점이 왔다고 지금 보고 있겠죠. 선수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키워야지만 이들은 파생 쪽까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수들 때문에. 그 웩더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선물이 현물 시장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어요. 요즘 보면 선물부터 빠져버리죠. 거기에 일조하는 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 쏟아냅니다. 막. 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 그냥 뭐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좀 얘네들 장난치는구나. 외국 애들은 그냥 뭐 무시합니다. 저는 아직은 공격적으로 애들 배팅 안 하는구나. 작년 11월만큼에 대한 막 팔 걷어붙이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없어요. 외국 애들은. 환율 보면 나오죠. 1,100원대 밑으로 깨지거나 막 1,000원 깨질 때 1,100원 깨지고 1,000원까지 깨지는 막 전망했던 리포트를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막 990원 간다. 깨지지는 않았죠. 전망치는 전망이니까. 게임스탑 때문에 쪽박찬 개미들 즐비하고요. 마이너스 70%, 60%막 고점에 잡아가지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날, 삼성출판사 같이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들 물론 기존에 보유해가지고 수익 제법 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세 나온 다음에 쫓아갔다가는 크게 당했던 분들도 계시죠.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 다날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건 농락장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시면 상한가 따라잡았다가 음봉 다음날 그냥 더 올리지 않고 빠져나올 공간 없이 밑으로 빼버리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오늘 다시 거의 상한가를 일부러 안 만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야지 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날이 이제 오늘 시간에서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질 제대로 치고 있구나.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은 뭐 시간에 그 기존에 있었던 쿠팡 관련주로 막 움직였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도 쫓아갔던 사람들은 힘들었던 시장 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막 갤럭시 컴즈나 갤럭시 머니트리로 바뀌었죠. 상한가 쫓아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밀려버리는 이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게 리스크 감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시세를 이제 노출된다면은 내가 붙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3,000원대, 뭐 4,000원대 초반 이렇다면 뭐 50%에서 뭐 나름대로 100% 수익도 나올 수 있겠지만 쫓아갔던 사람들은 뭐 하루 아침에 그냥 뭐 7,800원짜리가 얼마요? 2,000원, 3,000원 빠져버리니까 40%, 3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출이 된 다음에는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변동성이 이렇게 큽니다. 지금. 변동성장을 잘 이용을 한다면 물론 수익도 날 수 있겠지만 쫓아가는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변동성 장세에서.
뭐 트레이딩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코인 시장도 영향이 되게 컸죠. 다날이 이제 쿠팡 결제, 뭐 간편 결제 쪽으로 연동이 되면서 어, 페이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습니다. 10배 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개인들이 지금 다 죄다 짐 싸들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변동성을 지금 사람들은 바라는 거죠. 투기, 앞에 투기라고 제가 살짝 가로를 쳐놓고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투기를 지금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투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돈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부동산 뭐 요즘 서울에서 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나요? 그리고 뭐 적금 5% 만족하시나요? 1년 넣고 5%짜리도 없잖아요. 어디 넣을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코인 시장 쪽에 하루에 주식 시장에서는 30%도 세다고 느꼈는데 하루에 1000%가 나와? 하루에 1년이 아니라. 심지어는 보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만났던 블록체인 쪽 관계자분들은 제가 좀 알거든요. 근데 그 블록체인 협회 쪽이나 이런 분들 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웨이투빗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라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클레이튼, 카카오 쪽이랑도 막 제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사가 카카오 게임즈의 그 웨이투빗이라는 업체가 편입이 되면서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또 보라코인이 막 급등을 합니다. 페이코인은 뭐 저도 깜짝 놀랐고 엠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엠블. 우리나라 소카랑 연결돼서 전기차 심지어는 이제 그 뭐예요? 그 대리기사,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 뭐 지급할 수 있는 뭔가 보상 체계로 해서 만든 코인인데 실제로 동남아에서 쓰입니다. 국내 벤처 기업이었는데 이게 또 동남아 쪽에서 투자 확정 얘기가 나오면서 그 변동성이 여기도 막 100%, 200%가 나와요. 하루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 정도에서 뭐 30%로 딱 끝나고 상한가 끝나고 기다렸을 텐데 얘네는 막 변동이 없으니까 변동성이 지금 코인 시장도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도 가고 있다. 실제 기관분들도 제법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쪽은. 참고로 국내 쪽 코인들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찬밥 심세였거든요. 항상. 해외 쪽이랑 같이 다 이제 그 ICO가 된 그런 코인들이 이제 가치가 좀 컸죠. 그러니까 막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막 이런 코인들이 막 급등하고 이랬었는데 정작 이제 국내 쪽에서도 주식시장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사가 나오면 같이 막 따라 움직이고 막 다날이 막 급등하니까 발행했던 코인들이 움직이고. 근데 이런 반면에 안 좋은 HLB나 코롱생명과 뉴로스 오늘 하한가 같던데 급작스럽게 또 하한가로 가거나 막 이렇게 이게 또 요새 또 시장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살벌해요. 내가 기업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쥐고 있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와도 내가 이 기업을 잘 알고 명분을 알고 있으면 쥐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러한 시세로 쫓다가는 농락당할 수 있는 순식간에 그냥 팔고 올라가 버리거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그 뭐야 다날만 하더라도 야 상한가 따라잡게 했다가 야 이거 또 하한가 가는 거 아니야? 팔았더니 오늘 거의 또 상한가. 막 농락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선침해가 중요한 거고 기업을 알아야 된다. 기업을 당연히 선침해를 하려면 기업을 알아야지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거래량이 없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들고 가더라도 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면 시세를 통해서 담는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없다. 기업을 반드시 알고 그래서 기업적인 접근을 못하는 투자자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뭐 계좌라도 지키면 다행인데 뭐 만시창이 될 경우에는 몸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계좌까지 버리는 네, 그런 좀 안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올해 1월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감히. 자, 차트를 좀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10시 지금 1분인데 10시 30분까지 할게요. 10시 30분까지 3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자, 괜찮으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0시 30분까지는 안에 시간이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왜냐면 뒷부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꼭 방송하다 보면
앞쪽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뒤쪽이 좀 중요한 게 더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투기성 장세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농락당하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자. 기업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속아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있고 좀 철저히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말씀드리고 있고 아는 척 별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종목 상담 막 하실 때도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다 몰라요 종목들. 제가 보는 기업 관련돼서는 제가 뭐 탐방을 갔다 왔거나 이런 기업들은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네, 특히 큰 종목들은 잘 안 봅니다. 네, 뭐 전반적인 그래서 제가 차트,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보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딴에는 그냥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2월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차트, 오늘 차트입니다. 이것만 보면 피부로 느껴지시죠, 그냥? 야, 그냥 폭포수 같이 내려가다가 살짝 반등 치고 나오려고 하다 코스닥도 같이 따라가는데 변동성이 더 커요. 이 파란색은 선물 지수. 빨간색은 코스피, 노란색이 코스닥이에요. 다 보시죠? 네. 키움 보신 분들은 다 키움 차트 제가 펀 거니까. 영웅문에서 보면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는데 깨버리죠. 장중 저점을 깹니다. 이 파동이 또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네, 선물 쪽에서도 아마 제법 하방 쪽으로 포지션 가진 사람들은 제법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이 파동 가지고도. 또 깨버립니다. 두 번 파동을 만들어버리고 올립니다 이제. 근데 이때 왜 올리고 끌어내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게 그냥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방 포지션 나와도 고버스 탄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느냐? 마이너스 한 4, 플러스 4%, 7% 나오면 많이 나왔을걸요. 최근 시장에서 보면. 근데 그 고스란히 또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재미는 없는데 커버드 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ETF 상품도 그렇게 이제 기획이 돼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는데 커버드 콜은 뭐냐면 현물은 지고 가고 콜 옵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요즘 커브드 콜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략에서 많이 쓰이냐면 시장은 강한데 상승 탄력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예상이 될 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막 흥행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지금 커브드 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국내도 지금 막 그쪽 포지션 막 잡는다고. 무슨 얘기죠? 많이 선수들이 그렇게 포지션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수는 더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좀 강해요. 이게 시세로 뭔가 먹는 이런 파동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상방으로는 제한될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 계속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커버드 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에요. 이거는 2월 22일 얘도 만만치 않죠.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만 지지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깨버려요. 또 이 파동이 또 나와버리고 오늘은 살짝 올릴 듯 하다가 살짝 페이크 속임수를 주고 다시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파동이 또 나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밀어버렸으면 많이 안 나왔을 텐데 여기 끌어올린 다음에 나와버리니까 이 파동이 크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얄밉게 만들어버리죠. 이유는 없어요. 원인이 뭐죠?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항상 뉴스를 보면 얘기가 나와요. 뭐 때문에 빠졌다. 정말 그것 때문에 빠졌을까요? 물론 정말 임팩트 있는 이슈, 이벤트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 복합적이에요. 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 시장도. 여기 그래서 시장 밀린다고 우려하지 말고 이때 시가로 정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내려와서 불안하다. 이제 드디어 시장 폭락이야. 다시 끌어올려서 플러스로 마감시키면서 이때 아마 차트 금요일 차트 보시면 꼬리 만든 차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밑에서 판 사람들이 이제 진짜 바보가 된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리스크 감수 못하면 계속 털리는 거 시장에서. 어차피 난 리스크 쥐고 있다. 어느 정도 그냥 그래 작년에 좀 벌어놨고 올해 초에 좀 먹어놨어. 그래 일단 20% 마이너스 20%로 열어두고 난 대응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도 그냥 끄떡 없어요. 우리 종목이 괜찮은데 왜?
기업에 문제가 있나? 아까 뭐 HLB나 이런 애들처럼?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들고 가는 거죠. 실제로 잠깐만 차트 좀 더 보여드리면 저는 이게 좀 신라젠, 제2의 신라젠이 될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신라젠 계속 정지되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안타깝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원래 이런 종목들 좋아하진 않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묶여 있어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에 이제 추천을 했던 제대로 뭐 크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익이 또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정작. 근데 그 알짜바이오 종목으로 해서 서칭을 하고 탐방을 갔다 왔는데 대표자 마인드도 너무 좋았고 기업명이 LNC 바이오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대표자가 바이오 기업인데 지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HLB나 과거에 신라젠도 그랬고 없어요. 지분 일단 대표자 지분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아도. 그리고 실적이 나고 있었고 실제로 대표자가 지분을 계속 사들였어요. 50%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다 산 다음에 뭐 했죠? 무상증자까지 해요. 그 LNC 바이오는 정말 좋은 그림을 간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다 같이 부자가 된 거죠. 대표자도 엄청 부자가 됐고 기업도 실적 좋았고 믿고 갔던 투자자들도 대박 난 거고 작년에 거의 한 15배 나왔네? 14배 나왔으니까 실제 저점 대비. 근데 그렇지 않은 왜 그렇게 너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조심하자. 그리고 대주주 얼마나 최대 주주가 얼마나 지분 갖고 있는지부터 좀 보자. 당신이 오너라면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한테 팔아먹는 거야? 의심을 해야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나옵니다. 코롱생명도 하겠네. 변동성 커요. 그죠? 그 뉴로스였나? 하한가. 그 따라 붙었다가 그냥 순식간에 이유 없이 그냥 하한가 돼버리는. 이거 보면 딱 봤거든요.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뉴로스가? 잠깐 팁만 드리면 파랗게 된 거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필요한 거야, 기업이. 아니나 다를까 싹 까봤죠. 그냥 신주인수권부 사채부터 시작해서 막 더 쏟아질 거예요, 아마. 지금 막 계속 보면 얘네 공시 나온 거 보면 이 물량들 계속 행사하는 거예요. 싸게 2천 얼마던데. 그러니까 지금 행사해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들은 지금 100%씩 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인 투자들만 지금 바보 된 거죠. 위에 쫓아갔다가. 이게 뭔가요, 이게? 그 명분이 없는 기업들은 시세가 나도 관심 갖지 말자. 언제 그냥 순식간에 골로 갈지 모른다. 내 소중한 자산을 왜 이상한 기업에 당해야 되는지. 저도 물론 간혹 실수는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커버가 된다면 해볼만 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예 일체 안 본다. 적자나고 이런 종목들 왜 봅니까? 이런 기업들은.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보면 심지어는 뭐 이항, 이거 뭐 무슨 중국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어디요? 그 드론 택시 막 이 업체 같은데 막 뭐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막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리포트 나와가지고 막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다시 또 올라오기도 했지만 뭐 불안한 거죠. 이것 때문에 제이시언이었나요? 걔네가 이제 반사세로 해가지고 드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이시언이 잘 갈 것 같아요. 제이시언이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코롱 인보사 뭐 관련된 얘기에서 코롱 생명과 여기 기사 나오고 있고 뉴로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수소전기차 3주 전이에요.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소향 공급 확대 기대요 기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하한가 투자자들 당황.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좀 지뢰밭 같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종목들 물론 안타깝지만 실제로 투자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긴 하지만 요즘 시장 뭐 내일이 아니다 안심하자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항상 우리 주변에 특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기업적으로 접근을 안 하다가는 순식간에 돌발 변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 자, 코인 시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코인을 저도 딱 들어봤어요. 들춰봤는데 이게 다날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이게 다날 상가 갔을 때 이때 차트를 제가 퍼온 건데 이때가 375%까지 가고 있었는데 1000%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1,800원이었나? 2,000원? 2,000원까지 올라갔나? 자, 이거 초반에 그냥
스크린샷을 담은 건데 보라 코인도 보면 624%, 카카오 게임즈 쪽 편입되면서 30원짜리가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주식시장보다 여기가 더 매력적이겠다,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막 엠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저도 엠블 코인을 좀 많이 봤던 부분들이, 저도 코인 쪽을 안 보는 건 아니고 열심히 보는 이유가, 코인 쪽이랑 그 제2의 게임스탑 같은 미국의 이런 좀 페니스탑, 작은 뭐 동전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계속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 엠블은 좀 많이 봤던 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실제로 전기차, 이런 차세대 자동차 산업이 확장이 되면 분명히 이런 블록체인들은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지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했었고, 보면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고, 동남아 쪽, 그래서 실제 쓰이고 있는 기업들이, 코인들이었기 때문에 보라는 조금 이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제가 이쪽 대표자는 다 아는데, 글쎄요, 좀 봐야죠. 어쨌든 코인 시장도 이렇게 투기 시장으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됐는데, 이게 지금 꼭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새로 계속 시장에 새로운 뭔가 또 다른, 그런 그림들이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폐로 바로 넘어가면, 계속 말씀드렸던 게, 큰 손들이 들어오면 그 시장은 더욱 커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제가 SBS에서 처음 12월에 이제 출연했을 때 녹화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었어요. 이거 막 도박 아니에요? 제작진들도 그랬고, 이게 뭐야, 무슨 비트코인을 왜 해야 되지? 부동산 과열인데 왜 비트코인을 해야 되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굴리고 싶어하고 단기간 동안에 높은 수익을 바라고 있는 시장, 당연히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큰 손들이 이미 판을 다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야 무섭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어떤 또 다른 금융 사기를 치려고까지는 좀 제가 막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또 개인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 또 뭘 해먹으려고, 근데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심지어는 이제 그 CBDC 말씀드렸었죠. 정부에서도 막 적극 개입을 하고 있고, 기관에서도 막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막,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건 일론 머스크 얘기해가지고 800% 넘어간 그 도치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미국 금융기관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잇따라서 좀 편입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 나오고 있고, 심지어 마이애미시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걷고 공무원들 월급까지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트코인을 정말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이제서야 비트코인이 자산이구나, 이제서야. 작년에 비해서 저점 대비 지금 몇 프로예요? 800만 원짜리가 5,500만 원, 5,000, 거기까지 갔으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업체였는데 비트코인 결제 기능이 있는 걸 이제 하겠다. 그래서 6만 개의 상점과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하겠다. 다날 핀테크, 뭐 페이코인도 넣고, 이 업체가 좀 하나 있었고,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이런 스타트업들이. 실제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배경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내일인가 이번 주에 그 추가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 이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니까, 자금을 계속 찍어내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달러에 대한 이제 값어치가 이제 정말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속 넘어가는. 심지어 ETF 일단 묶이면 테슬라가 더 급등을 해버렸죠. ETF 묶이면서 비트코인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정적이었던 빌 게이츠조차도 중립적인 관점을 내비쳤습니다. CNBC 쪽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만 해도 무조건 부정적이었던 양반이 어느 순간 나는 그래도 중립적이다, 입장이 바뀌니까 더 올라간 거예요, 비트코인이. 참고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트윗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올렸습니다. 과거에 금 있죠,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물물 교환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좀 풍자하는 이제 꽁트 식의 영상이었는데,
닭을 주고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골드 있죠. 금덩어리 갖고 들어오니까 막 처음 이제 거래를 할 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절대 거래를 안 한다 우리는. 끝까지. 그때만 해도 골드 그 금을 그냥 돌덩어리로만 취급했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걸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지금 과거에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상용화가 되고 공식적으로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를 하나의 그냥 영상으로 트윗에 올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걸로 좀 더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세 박자가 좀 맞아가지고 더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고 있는 뉴스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선수들이 큰 손들이 어디에 포석을 두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상당히 제가 계속 뭐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큰 손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재미없는 건 아니고 이것도 현실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거는 항상 심리는 이게 뭐 우리가 뭐 도박을 비유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디든 뭐 카드를 치든 뭘 하든 항상 심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조급하고 뭔가 쫓기는 분들, 쫓기는 플레이어들은 항상 심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남들에게 그 심리를 통해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뭐 자본주의에서는 뭐 당연한 그림인 것 같아요.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모르고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늘릴 수도 없는 거죠. 이게 M&A 시장에서도 작년에 고스란히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기업들이 정말 많았고 M&A 시장은 완전 활황이었어요. 왜냐면 선수들 지금 거의 탑에 있는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기업들이 이제 나 못 살겠다 하니까 이제 물건 매물로 나오니까 막 치는 거예요. 딜링 치는데 이게 참 잔인한 차트입니다. 좀 흐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왼쪽에 있는 거는 거래 건수 계속 늘어났죠. 작년이 최고였죠. 건수가 늘어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그 건수는 늘어났는데 정작 거래 대금은 떨어진. 즉 뭐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돈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기업을 내놓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수들은 계속 딜링 치는 거죠. 못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더라도 오케이. 그냥 딜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래는 많아졌는데 대금은 떨어진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항상 보면. 심리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내가 탄알이 충분해졌다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잠깐 이제 그 변동성 장세에서 저점을 한 번 깨고 두 번 깰 경우에는 반대 매매로 한번 청산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쫄려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매매하는데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 색깔을 내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든 자금을 키우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 색깔을 찾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유자금 차라리 2천만 원이 낫다. 영끌에서 2억을 땡겨서 내가 당장 하는 것보다 물론 실력이 있고 영끌을 해서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면 나만의 원칙이 있겠죠. 그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일단 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심리적인 여유를 만들려면 말로만 여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 기본적인 환경, 자금부터 여유 있는 배경을 만든 다음에 시장에 준비를 하셔야지 아까처럼 막 그 테슬라 막 이렇게 가는데도 막 버틸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 막 흔들어 대는데도 버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이자 나가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분들은 막 트레이딩으로 막 1억 넘게 벌었다는데 뭐라 그러더라. 이자 수수료만 뭐 5천만 원, 4천만 원 나갔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벌면 끝이지만 이 시장에서. 자, 긴장은 되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고 녹록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유를 찾는 부분들은 중요하다.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지 큰 기회를 맛볼 수가 있다. 마지막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기업 탐방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선수들에 비해서는 실제 리서치 센터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세 발이 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은 거의 뭐 1년에 막 600회, 500회 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 연평균 한 달에 일주일로 치면 많이 갈 때는 뭐 3일에서 4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거리일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외부 업무가 있거나 할 때도 관계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다녀온 분을 만나거나 제가 이제 지방 쪽을 어떤 분이 탐방을 다녀왔다. 그럼 제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녀온 분 잠깐 어떻게든 밥을 사주든 차를 사주면서 꼬십니다. 그래서 좀 좋은 투자 포인트가 없나. 또 제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기도 하고 IR 담당자 명함을 카피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연평균 한 30회 정도는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3개에서 4개. 근데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쓱 계속 기업 서칭을 하죠. 아,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탐방을 가서 뭐 하냐고 그러시는데 리포트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IR 자료 다 나오잖아. 예, IR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위기를 좀 봐야죠. 그래서 의심이 되니까 의심되는 걸 확인도 해야 되는 거고 왜 얘는 분명히 회계 장부에서 이쪽에 담을 거를 왜 이렇게 썼고 실제로 현금은 들어오고 있나? 직원들 복지는 괜찮나?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둡지? 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나? 그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지? 왜냐면 퇴직금 제대로 맞으면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운이 좋게 대표자들 뭐 이미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임원들 여러 가지 이제 뭐 자회사도 갈 때도 있고 뭐 공장에 가서 확인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갔던 데를 또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번 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IR 담당자랑 어떻게든 더 친하게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이 계속 의심이 됐던 거를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게 물론 전화 통화랑은 좀 달라요. 전화 통화는 뭐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그 확신이 이제 선취매를 할 수 있고 보유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으니까.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식이 기업에서 이제 비롯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이 유동적인 이 녀석을 우리가 계속 간파를 하고 파헤치고 잘 진화해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투자자라면. 근데 이거 많이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기업 안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 투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투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는 것보다 제가 계속 좋은 기업을 찾아가는 게 이쪽에 시간을 더 많이 쏟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도 좋겠죠. 이 과정은 마지막에 시세를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 포인트가 있다면 중간에 몇 년이 걸리든 실제로 테슬라 어떤 분들은 운 좋게 작년에 투자해서 700% 먹었어, 600% 먹었어 할 수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한 2년, 3년 보유했던 분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죠. 나는 이 가능성을 알았어. 무조건 묻어넣었지. 더 샀어, 빠질 때. 기업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게임스탑도 누군가는 그랬죠. 어떤 머스트 자산운용이었나요? 기업 가치를 알고 우리는 작년 초에 샀다. 근데 이번에 게임스탑 공매도 이거 연결돼가지고 운 좋게 잘 높은 수익에 팔았다. 기업으로 접근했으니까 그 기회도 오지 않나 싶은 거죠. 시세를 쫓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제가 이제 탐방 다녔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삼성출판사도 보이죠. 이런 단체로 오는 기업들 만나기도 하고 뭐 노바렉스 여러분 최근에 보셨던 이제 지오소프트도 있고 대원미디어도 보이네요. 대원미디어 대표님입니다. 가비아도 있고 자 좋은 소식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이제 받았던 건데 갤럭시 머니터리를 위클리 리포트를 보시고 더 이제 잘 잡으신 거예요. 재매수를 하셨는데 상수리 나무가 되려나 봅니다. 네, 이런 글들이 참 좋죠. 무슨 얘기냐면 종목 하나가 계좌를 바꾼다라는 거. 96%. 지금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뭐 2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거든요. 수익률들이. 근데 좀 올라가면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시세를 이겨내려면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못 버텨요.
웬만해서 그 시세를 선침해를 못하면 못 버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버틸 수가 있겠죠. 아무리 흔들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네, 100%면 두 배잖아요.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들어갔다. 내 5천만 원 중에서 전체 비중이 40%였다. 그렇다면 이게 4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원금에서 1천만 원 부족한 하나만 빼면 더 자신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하나로 충분히 계좌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 수익을 날려고 욕심내시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녀석이 튀어 올라갈까.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이와 맞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종목들이 다 수익으로 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물론 작년에 이제 취했던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플러스권이긴 했지만,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집중을 할 때는 이게 탐방을 가서 분산 투자하는 건 좀 아까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가면서도 20군데, 30군데 가서 이게 다 투자 포인트가 진짜 있을까요? 허탈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한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있다면. 비중을 한 50%, 60%까지 실어가지고 승부를 봅니다. 이 포인트가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얼마든지 계좌 안에서, 네, 작은 종목들은 그 다음에 올라가 좀 더 좋은 거고, 비중 작은 종목들은.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에 내가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절대 롱런 할 수가 없고, 분산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럴 바엔 차라리 ETF 투자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굳이 막 피곤하게 내가 막 시세 보면서, 요즘 ETF 관련된 거 되게 많잖아요. 로버어드바이저도 많고. 그게 낫지 않나? 목표 수익률 내가 조금 눈높이 낮추고. 그게 아니라면 리스크 감수 제대로 하고, 그래, 내 전체 자산에서 마이너스 30%, 뭐 1억 투자하는데 3천만 원 날려도 좋아. 물론 거기까지 날리면 배는 아프겠지만, 그런 각오로 좀 내가 준비를 해서 승부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집중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면 거기서 해볼 만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매일매일 나와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뭐 투자했던 종목들도 좀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끝으로 뉴스랑 투자 아이디어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뉴스에 많이 담겨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결산 시즌이 와서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실제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면 1년도 안 걸려서 뭐 6개월, 5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산책이겠죠. 그나마 국순당은 실적이 좋아진 것 같아요. 국순당. 잘 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드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드론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다.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전기차 자율주행이 오는 것보다 이제 그 플라잉카, 이제 그 드론 택시 같은 그런 이동 수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애플카에 대한 얘기는 제 생각은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였죠. 현대차, 기아차는 뭐 우리는 아니어도 좋다.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입김은 애플의 입김을 될 수 없다라는 거,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었고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오히려 현대차와의 결렬로 인해서 LG 마그나인가요? 네, 캐나다 업체, 여기 실제로 이제 그 제규어 그 생산란을 갖고 있죠. LG전자 쪽이나 LG 이노텍, 뭐 심지어는 이 렌즈를 만들고 있는 뭐 더구전자,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보이지 않게 시장 눌릴 때마다 저점에 이제 계속 잡겠다는 세력들이 좀 눈에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아무리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부족하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네,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다면 이 안에 계속 기회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 근데 국내에서는 몇 없어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그냥 쓱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PC방에서도 가상화폐 채굴을 하고 있다. 금값이 최저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때문이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예, 시장이 좀 바꿔놓은 금값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작 금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도 좀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은 이제 안전자산 같은 거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근데 ETF로 들어가면서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부동산 시장 쪽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뉴욕 쪽에 있는 그 메인 쪽에 있는 그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주택 가격은 정작 뉴저지 쪽이나 이런 그 외곽 쪽에 있는 쪽에 부동산들은 12%, 2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예. 국내에서도 지금 뭐 한창 이 새학기만 되면 막 대학가 쪽에 막 원룸촌이랑 막 이런데 하숙집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공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시장,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블록체인도 말씀드렸고 부동산 시장도 과거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M&A를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 배경, 심지어는 아디다스가 리복을 매각을 했는데 4분의 1로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수는 늘었는데 대금이 떨어졌다, 고스란히 보여주는 또 사례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M&A 시장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세금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유니더스나 뭐 37 이런 락앤락이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세니까 차라리 그 프리미엄을 더 크게 받고 세금 이제 낼 것 각오하고 아예 현금으로 그냥 전문 경영에는 안 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모펀드나 이런데. 그런 게 이제 늘다 보니까 무슨 얘기죠? 사모펀드가 산다는 얘기는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물량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M&A 시장에 있는 녀석들이 좀 스펙이나 우회상장, 뭐 코넥스, 그리고 코스닥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 또 기술특례 상장이나 이런 사모펀드 애들은 분명히 엑시트를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IPO 시장도 더 활개를 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M&A 시장 쪽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 늘어날 거다. 매물이 많이 늘 수밖에 없다. 세금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바에는 차라리 웃돈 주고 팔겠다, 기업을. 자, 끝으로 에이콘 멤버십 여유로운 투자 생활 계속 말씀드립니다. 모니터링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계속 뭐 당부는 드리고 있고요. 네. 모니터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리고 의미 있는 투자만 하자. 그리고 시간과 계좌에서 여유 있게 진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포트폴리오 제대로 만드는 과정은 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장 여건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 뭐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회전은 됩니다. 그래서 좀 매주마다 종목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뭐 기존 분들이랑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향이 좀 잘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내 포트폴리오, 단단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료 체험 신청 누르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멘토 소개 쪽 보시면 멤버십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뭐 홍보 영상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전략들을 취한다, 그리고 성향 여러분들과 잘 맞는지 보실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현명한 선택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게요. 시간 많이 늦어졌는데. 자, 일단 공식 톡방을 통해서 내일 또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유로운 월요일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